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는가 싶던 비가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서 밤사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YTN으로도 관련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피해 상황 알아봅니다. 김다영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YTN의 시청자분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화면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의정부입니다. 새벽 2시 반쯤 호동교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계단과 하천변이 맞닿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불어난 모습입니다. 경기도 가평입니다. 차오른 물 위로 온갖 물건들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도 보입니다. 제보자는 마을 이장이 일일이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깨워 고지대로 대피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마을 회관으로의 접근이 어려워 대피 방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고양에 있는 한 다육식물 농장입니다. 곳곳에 모래 주머니를 쌓아서 물길을 만든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 농장에 있는 물이 빠지지 못한 데다 비까지 퍼부으면서 흙탕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다는 게 시청자 설명입니다. 경기도 포천 보시겠습니다. 촬영 당시엔 물이 발목까지 닿을 정도였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택보다 지대가 더 높은 면사무소 주차장으로 차량을 옮기기까지 했다고 제보자는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도 한번 보실까요? 나무까지 잠길 정도로 하천이 불어났고 물은 도로 위로까지 넘칠락 말락하는 모습입니다. 주변 주택 침수까지 우려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제보자는 동네에 산 지 2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라고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피해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전국에 내린 폭우로 지금까지 최소 10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어젯밤 11시 기준 경남 산청에서 6명, 충남에서 3명, 경기 오산에서 1명 등 10명이 숨졌습니다. 실종자도 경남 산청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북구에서도 2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어젯밤 기준 대피 인원은 11,000여 명으로 일부는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도로 침수와 토사 유실, 건물이 물에 잠기는 등의 시설 피해도 4,000건 넘게 집계됐습니다. 현재 경기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양주, 의정부, 파주, 여기에 강원도 춘천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요. 이 밖에 강원도 철원과 화천, 양구평지, 인제평지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경기 북부에 쏟아진 폭우로 오늘 새벽 2시 37분을 기해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수 분기점 구간의 통행이 전면 제한됐습니다. 또 월계 1교와 월릉교 등 도로가 침수돼 인근이 전체 통제됐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다른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정체전선은 지난 16일 이후 나흘 동안 전국 곳곳에 극한 호우를 쏟아내며 역대급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에는 어제 오후까지 무려 800mm에 달하는 괴물폭우가 내렸는데 장마철 한 달 내를 비해 2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만들어진 정체전선은 시작부터 요란한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중부지방에서 전국으로 비가 확산하며 곳곳에 강한 비가 집중됐고 서산 등에서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로 수백 년 주기의 물폭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남부지방으로 비구름의 주 무대가 이동한 뒤엔 전남과 경남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장마가 끝난 것으로 보였던 남부지방이지만 수증기 유입과 지형적인 영향이 겹친 탓에 기록적인 극한호우를 피해가지 못한 겁니다. 특히 경남 산청에서 주말 오후까지 나흘 동안 7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졌는데 장마철 평균 강수량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주말 오후까지만 내린 하루 강수량도 무려 353.5mm로 장마철 한 달 내를 비의 양과 비슷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반도 주변으로 상하층을 가득 메운 열대 수증기가 비구름을 더 강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쪽에 아주 매우 차고 건조한 공기, 그리고 남쪽에 매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강력한 대기 불안정이 만들어졌고요.
또 지상부터 상층까지 정말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공급되었습니다. 특히 밤사이 더 폭발적으로 발달해 피해를 키운 게릴라성 호우도 이번 장맛비의 특징이었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로 밤늦게부터 새벽 사이는 남북 간의 기온 차이가 더 커지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 대기 불안정이 더 강해지면서 야행성 호우를 만들어냅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맛비가 일요일 아침까지 내륙에 막바지 국지성 호우를 내릴 수 있다며 남부지방에서는 산사태와 침수, 범람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산불의 상흔이 여전한 경남 산청에서는 토사 유출로 사망과 실종이 잇따랐습니다. 사상 첫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정부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산골마을 주택 안팎으로 토사가 가득합니다. 큰 나무도 뿌리째 뽑힌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남 산청에 내린 극한 호우에 토사가 무너지며 마을을 덮친 겁니다. 주택 앞에 주차돼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 지붕은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창문도 모두 깨져 원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라 이 지역에서만 10여 명이 산사태 등으로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자 산청구는 전국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지자체가 재난 등으로 전 주민에게 대피를 권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지난 봄 산불 피해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시천면은 나흘 동안 내린 비의 양이 800mm에 육박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대구 등 4개 지역 인원과 장비가 모두 산청군에 투입됩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경남 산청 등 산사태 발생 지역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응급구조와 복구 활동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경남 지역에는 사흘 동안 그야말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산청은 800mm에 육박하는 비가 퍼부었는데요. 마을은 호수로 변하고 잠긴 곳이 또 잠기는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리는 차에서 바라본 마을은 누런 흙탕물이 가득 들어차 호수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른 가슴 높이만큼 차오른 탓에 1층 건물은 겨우 지붕만 보입니다. 갑작스레 물이 들어차면서 고지대로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2층 계단에 앉아 있습니다. 건물 2층에도 사람들이 모여 구조를 기다립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는 고무보트를 이용해 겨우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시간이 흘러도 들이찬 물은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을 덮쳤고 물이 빠지면서 상흔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천변의 가로등은 쓰러지고 정자는 여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까지 부서질 정도로 다리를 넘은 물의 세기는 강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물이 빠졌지만 다리 상판 밑까지 차오른 하천은 여전히 수위가 높습니다. 물이 들어차 주민 모두 황급히 대피했던 마을은 또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마을 도로는 통제 구간이 더 늘었습니다. 피해를 복구할 겨를도 없이 많은 비가 또 내리자 주민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900mm 간으로서 물을 오늘 11시까지 펌핑하였습니다. 그런 물이 조금 줄은 상태에서 지금 또 비가 오니까 갑작스레 또 물이 붓기되어 있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경남에는 지난 17일부터 4월 동안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퍼부었습니다. 경남 산청군 시천에는 8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합천 삼가와 경남 창녕, 경남 하동은 600mm 안팎, 함안과 의령, 진주도 400 내지 500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도로와 세월교, 둔치주차장 등 통제된 곳만 300곳이 넘습니다. 또 도로와 하천, 비닐하우스와 주택 등 피해도 260여 건으로 잠정 집계됐고 이재민도 1,800여 가구에 2,35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이번엔 전문가와 폭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인 문현철 호남대 교수와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 방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젯밤 전국적으로 비가 잠깐 잦아들면서 한때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다시 호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왜 이렇게 비가 많이 그리고 갑자기 오는 걸까요? 네, 이건 이제 기압골의 그런 기상학적인 요인과 우리나라의 그 지형 지리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이런 폭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번과 같은 폭우 재난이 처음 겪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 차례 겪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20년 54일간의 폭우 장마가 있었고요. 또 태풍 흰남노가 2023년에 있었고, 그보다 더 이제 많은 그런 참 재난들 여름 재난에서는 왕왕 있는 일이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이번 이런 폭우 재난도 잘 기억해 두면서 우리 온 국민들이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귀중한 학습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실무 공무원님들이 어떻게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을 잘 작동시킬 것이냐, 법으로 정해진 국가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작동시킬 것이냐, 이것에 대한 점검과 진단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네. 네, 산청 지역의 비 피해 상황도 자세히 짚어보고 싶은데 경남 산청 지역에서 토사 유출과 침수 등으로 인명 피해가 무척 컸잖아요. 이 지역에서 인명 피해가 커진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첫 번째는 극심한 강수량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 3월에 있었던 초대형 산불 때도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그곳의 지형 지리의 특징이 험준한 산들이고 산청이 험준한 산과 즉 지리산 계곡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800mm 정도 비면 뭐 80cm의 빗물이 전 산에 쌓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경사를 따라서 한꺼번에 낮은 곳 계곡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엄청난 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해야 됩니다. 당연히 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고 급류가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크게 교훈 삼아야 된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산청 지역은 지난 봄에 큰 산불이 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산사태 위험이 크다라는 전망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지역에 계신 주민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험준한 산이다. 그리고 우리 마을이 산자락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했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이 우리 마을에 덮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곳은 일단 대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대피가 가장 중요하고요. 해당 시군구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역 재난관리,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미리 대피시키는 것, 어디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산청의 경우에 아주 이례적인 것이 산청 군민 전체가 다 대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마치 지난 의성 산불 때도 의성에서 산불이 나서 영덕까지 가버렸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뭐 안동이나 기타 영덕이나 뭐 이런 곳들의 피해가 컸는데요. 이때도 군 전체가 대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군 지역 전체가 대피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구나. 이런 시스템을 잘 강구를 해야 되고요. 해당 시군군은. 그런데 여기에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잘 대피할 것이냐, 이 지역 주민들 전체가 대피할 것이냐, 이게 잘 짜져 있는 게 비상대비법에 의한 충무계획, 그리고 8월에 하는 을지연습, 이때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참 재난관리에 지역 주민 전체가 이주하는 이른바 소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지역 재난관리 대피 시스템에 잘 적용해서 지역 전체가, 시군구 전체가 대피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인근 시군의 대피소를 이재민 구호시설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재난관리 대피 시스템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요. 산청에서 나흘 동안 누적 강수량이 어제 기준 800mm 육박했는데 혹시 이 정도 누적 강수량이라면 범람이나 산사태 외에도 또 주의해야 할 게 있을까요? 아주 중요하신 말씀인데요. 폭우가 좀 잦아들면 우리는 순간 긴장감이 확 사라져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부터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800mm 정도 비가 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들이 토사에 스며 있고 특히 경사진 지역들은 경사진 지역 산지의 모습을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경사진 안반 위에 흙과 돌들이 얹혀져 있는 것이 예. 우리가 바라보는 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비가 그쳤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수돗물 잠그듯이 선풍기를 끄듯이 에어컨을 끄듯이 딱 수독된 게 아닙니다. 빗물을 계속 머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산사태가 비가 그친 뒤에도 계속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피소에 대피해 계신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네. 최소한 이틀 이상 이 토사에 산지에 머금어져 있는 이 물기들이 어느 정도 빠져서 토양 지반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갈 때 이때 귀가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권장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비가 그친다고 해서 집에 뭐 집기류 챙긴다든지 이러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습니다. 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산사태의 경우에는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땅이 울린다든지 나무가 넘어지기 시작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산사태 전조 증상으로 지금까지 우리한테 알려진 바로는 뭐 나무가 흔들린달지, 물이 샘솟는달지, 뭐 이상한 소리가 난달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산사태가 산 위에서 만약에 그런 전조 증상을 나타내면 저 아래에 있는 마을에서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조짐을 관찰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산사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예.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산사태 전조를 알 수 있는 것은 강수량입니다. 보통 산사태가 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많은 강수량, 두 번째는 지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에 의한 산사태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은. 네. 그러나 이 강수량에 의해서 폭우에 의해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산사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폭우가 내리고 강수량이 많아진다. 50mm 이상, 90mm 이상, 100mm 이상이다. 이러면 이거 산사태가 날 수 있구나. 우리의 국토의 63%는 산지이다 보니 이 산사태 피해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예. 우리의 거주지는 대부분 산자락과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선제적, 사전적, 즉시 대피하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최근 오산에서 옹벽 붕괴 사고도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많은 비가 계속된다면 옹벽 부근을 다닐 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선제적인 대비를 해야 할 필요는 없을까요? 네, 우리는 이 오산의 그 옹벽 붕괴 참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예.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는 옹벽이 붕괴된다는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즉시 그곳에 교통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원까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원이 있었고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교통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은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야 될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의 응급조치입니다. 이미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왜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았냐. 이건 아주 정확하게 우리나라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을 아시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시군 구의 현장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특히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장은 재난관리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하나는 대피. 이곳이 위험하니까 빨리 대피하세요. 대피. 두 번째는 이곳이 위험하니 가지 마세요. 통행금지.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지역 재난관리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영상 봤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아이고 어쩌까 하고 그냥 망연자실만 하면 안 됩니다. 네. 저렇게 위험이 발생하거나 붕괴하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학습이 필요하다.
즉시 멈추거나 즉시 그곳에 진입할 때는 혹시 저게 붕괴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나 나름대로의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운전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지혜를 주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예, 사실 옹벽이 무너질 거라고 뭐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텐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미리미리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 조금 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옹벽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 벽돌 쌓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벽돌식으로 쌓아놓은 것은 그 수직 하중이나 수평 압력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하는 것이 옳았다. 앞으로 이런 옹벽 시공들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예.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교훈을 좀 얻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엔 그 침수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산도 위험하지만 강, 하천이 많이 범람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네, 저는 제 고향이 전남 화순인데요. 예. 참 제가 이렇게 좀 재난 관리를 연구하게 된 것도 영산강 지류인 지석강변에서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폭우가 내려서 이렇게 범람 위기에 오면 저희 고향 말로는 큰 물 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꼭 나가서 그걸 보고 싶어 해요. 예, 꼭 그걸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바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또 바로 물에 잠겨 있는 논에 가서 물꼬를 좀 터야 농부로서의 아주 성실한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매우 위험한 겁니다. 예. 실제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러한 그 농업 문화에서 유래된 그런 관행과 문화들을 내 생전에 이런 비가 온 적이 없었다. 그리고 가서 꼭 물 구경을 해야 되고 그 물이 가득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꼬를 터야 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이렇게 붕괴되거나 유실될 함몰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시면 안 된다, 어르신들. 예. 이걸 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섣불리 밖에 나가는 행동은 꼭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도심 속 길가에 많은 전기 시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전신중 가까이에 있을 때 또 주의해야 할 점 있을까요? 네. 우리 수도권의 그 전기 공급 시스템은 약 75% 정도가 지중화되어 있습니다. 즉 땅속으로 전기가 공급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또 이런 그 송변전 시설, 배전 시설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면 취약할 수밖에 없고 특히 어떤 신호등 시설이랄지 지상에 전기 공급을 하는 시설들이 빗물에 의해서 누전돼서 감전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빗물이 있는 곳에 또는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전기 시설 가까운 곳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번에 또 아파트 화재가 났는데 네.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내로 빗물이 스며들거나 해서 여러 가지 전기적 요인으로 실내 화재가 폭우가 옴에도 불구하고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전기 안전을 각별히 유념해야 된다. 이런 점을 또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대피령이 해제되기 전에는 집에 귀가한다든지 시설 점검에 나선다든지 이런 행동들은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호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검 소식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곧장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비상기염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세 번째로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9일 만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추가 조사에 줄곧 불응하고
3차례 강제 인치마저 무산되는 등 구속을 연장해 조사를 시도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구속기간 문제로 한 차례 풀려난 전력까지 있는 만큼 조기에 기소해 윤 전 대통령 측 법기술 반격을 사전 차단했습니다. 특검은 57페이지 분량 공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개엄 전 국무회의에 일부 장관만 소집해 배제된 국무위원의 심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고 계엄 해제 후엔 허위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 폐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국무위원이 가진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가 무력화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하고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도 포함했습니다. 특검은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며 이런 행태를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자, 폭우 관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에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는 곳인데요.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부 간선도로 일부 구간이 현재 통제된 상황입니다. 월계, 일교 등은 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반드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 JC 양방향이 현재 통제되어 있고요. 경기 구리는 왕숙천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수변공원 전역이 침수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 가평의 가평교 지점은 홍수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피해에 대비하라는 당부가 떨어졌습니다. 가평 상면 대보교 인근의 하천도 범람해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연천에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됐고요. 입산 금지 당부가 내려졌고 경기 연천과 포천 등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 경보가 내려질 만큼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주민들께서는 반드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제 외환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은 최근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을 소환하는 등 외환 수사를 다져왔습니다. 특검 칼끝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는지, 했다면 왜 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향하는데 문제는 이를 확인하려 해도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버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검은 잘 협조하리라 기대한다면서도 외환죄 조사까지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제 인치 시도와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건데 특검은 향후엔 더 강제로 적극적인 조치를 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애초 하려던 것처럼 특검보가 직접 구치소로 가서 지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구속적부심 신문 등에서 한결같이 조사에 나가지도 입을 열지도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쉽지는 않을 거로 전망됩니다. 최악의 경우 또 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 경우 다른 특검의 조사뿐만 아니라 넓게는 일반적인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 등에게 나쁜 본보기로 남을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내란 특검은 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검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쪽지도 받았지만 계엄에는 반대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발표로 나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제고해 주십시오. 만류를 드렸습니다만. 내란 특검은 조 전 장관 조사와 관련해 국무회의 과정을 살펴보는 거라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사안과는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초 이주호, 안덕근, 유상임 등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장관들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막을 책무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국무위원이 행정부 수반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특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건네받고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걸로 보이는데 개인의 의사표현을 어느 정도까지 가담이나 방조 등으로 판단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또 안건 심의 자체가 거의 없었던 것도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주거지와 차량 압수수색에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차 주포로 불리는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며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격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는데 검찰 재수사 단계 때부터 진술 변화에 따라 김 여사를 향한 수사가 새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의 핵심 인물로 꼽혔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서도 이 전 대표가 등장합니다. 이 전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 단체 SNS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고 언급한 게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과 김 여사의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함께 이 전 대표에게 오는 20일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나 이정필 씨와 금전 거래가 없었고 자신은 재판을 척탁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특검에 소환 일정 조율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특검이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고리로 주가 조작과 김 여사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종합보고를 받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통령실 내부 보고와 관련 후속 논의가 오늘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아직 임명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혹은 낙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권 일각에서도 사퇴론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거취도 함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정된 의원총회 대신 충남 지역 비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통령실 내부 보고를 앞두고 강선우, 이진숙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탕물과 토사가 덮친 주택에서 우비와 장화를 신고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물건들을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이 충남 예산지역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지원 작업에 나선 겁니다. 이 자리에서 비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향해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조속히 검토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이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건 최근 지지부진한 지지율 속 민심 다독이기를 겨냥한 행보로 보입니다. 또 혁신위원회의 혁신안 수용 여부를 놓고 충돌이 예상됐던 의원총회를 하루 미루면서 내용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 역시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민주당을 향해 압박 수위도 높였는데 여권 일각에서까지 사퇴 요구가 나온 강선우, 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후보자 원점 재검토를 거듭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직시해야 합니다. 야당의 올바른 지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두 후보자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을 전국 주도권 확보의 기회로 여기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첫 지역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거두며 일단 초반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적인 비 피해를 고려해 오늘 영남권 지역 순회 경선도 온라인으로 대체 진행합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한 2주 동안의 전국 순회 경선이 충청권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전국적인 비 피해로 현장 연설회는 취소됐지만 후보자 정견 발표와 지역 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심 구회에 나선 정청래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모두 긴밀한 당정 관계를 강조했지만 세부 방향은 달랐습니다. 정 후보는 최전방 공격수를 자처하며 신속하고 강력한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공언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굳은 일, 험한 일, 싸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화합, 이른바 명심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통령과 눈 맞추고 국회와 호흡은 맞추고 성과로 증명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결과는 정청래 후보의 승리, 62.77%의 득표율로 박찬대 후보를 25%포인트 차이로 여유롭게 따돌렸습니다. 고향인 충청권에서 기선 제압에 성공한 정 후보는 당원을 믿고 끝까지 겸손하게 가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민주당은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선거인단의 45%를 차지하는 대의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 달 2일 한꺼번에 발표되는데 이때 새 당대표가 선출됩니다. 폭우 여파로 충청과 영남 현장 순회 경선을 온라인 연설로 대체한 민주당은 일단 예정대로 전당대회 일정을 소화합니다. 지역별 경선 방식 등은 앞으로의 수해 복구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미중 간 치열한 무역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AI 칩을 다시 중국에 팔기로 했죠. 중국의 히토류와 맞바꾼 셈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웨이 때문이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다시 수출하기로 한 H20은 엔비디아가 정부의 고사양 AI 반도체 수출 제한에 대응해 만든 성능이 낮은 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푸는 대가로 이 칩에 대한 중국 수출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자체 개발할 수 있는 AI 칩보다 한 단계 앞선 칩을 개발하고 낮은 사양은 중국의 수출을 허용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미국 칩을 사용하도록 해 AI 패권을 유지한다는 보관입니다. China and other countries are racing to catch up to America having to do with AI, and we're not going to let them do it. We have the great chips, we have the great everything, and we're going to be fighting them in a very friendly fashion. 중국 시장은 포기하기엔 너무 큽니다. 지난해 엔비디아 매출 13%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컴퓨팅 시장으로 내년엔 AI 시장 규모가 7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If it completely locked out of the Chinese market, we would expect the growth to moderate even further for NVIDIA. 매출보다 더 큰 이유는 엔비디아가 빠지면 그 자리를 다른 기업이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화웨이를 지목했습니다. 50% of the world's AI researchers are here in China, and there are so many innovative and dynamic companies here in China. It's really important that American companies are able to compete and serve the market here in China. 모건 스탠리는 현재 중국이 AI 칩 수요의 34%를 자국 기업을 통해 충당할 수 있고 2027년엔 자급률이 8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봅니다. 미국이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중국 시장을 전략적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지역에서 차량이 인파를 향해 돌진해 최소 30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분노한 목격자들이 이 운전자를 차량에서 끌어내 공격했는데 운전자는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찌그러지다 못해 너덜너덜해진 차량. 주변엔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부상자들이 길바닥에 앉아 응급처치를 받고 일부는 구급차에 실려 나갑니다.
토요일 새벽 2시 미국 LA 이스트 할리우드에서 클럽에 입장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I think he came over here full speed, lost control of the car, and he just swerved onto the sidewalk. Apparently, there was a vehicle that had somebody that lost consciousness inside the vehicle, drove into a taco cart, and then ultimately ran into a large number of people who were outside of a club in East Hollywood. 최소 30명이 다쳤고 일부는 중상입니다. 사고 현장에선 총격도 있었습니다. I live over here and I heard the gunshot. Looked out, saw the guy crash into the thing, ran over, seen some EMT. When I got over there was one assessed with a gunshot to the leg, not certain about the back of the head that was bleeding. 이와 관련해 경찰은 돌진한 차량이 멈추자 현장에 있던 성난 시민들이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내 폭행했고 총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도주했고 사고 운전자는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테러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베트남의 유명 관광지인 하롱베이에서 유람선이 침몰하면서 34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쯤 베트남 북동부 꽝린성 하롱베이에서 승객 48명과 선원 5명 등 53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전복됐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구조팀을 보내 승객 11명을 구조했으나 나머지는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불황에도 올 상반기 우리 화장품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류 바람을 타고 가성비 좋은 중소기업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K뷰티 현주소와 성장 비결을 김정아 기자가 짚어봅니다. 최근 K뷰티 성지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 성수동의 뷰티 전문 매장. 한국 화장품을 사기 위해 방문한 외국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나에게 어울리는지 발라도 보고 가격표도 비교해가며 꼼꼼히 제품을 고릅니다. In France, Korean beauty is very, very famous. I would like to have a skincare therapy, to analyze my skin. 지난 6월에 열린 K뷰티 박람회에도 한국 화장품을 체험하기 위한 외국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I just want to learn more about the makeup style and the color combinations and how to look more natural and still wear a lot of makeup. They look really minimalist and they do what they have to do. 해외에서도 한국 화장품 구매 열기는 뜨겁습니다.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올 상반기에도 이미 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국 화장품이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시장 1위를 차지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현지인들이 만든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등장하는가 하면 아예 한국 화장품만 취급하는 유통 채널도 생겼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세계 무대에서 훨훨 나는 이유. 무엇보다 K-팝으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실제로 K-팝 팬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화장품 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의 약 80% 정도가 외국인 고객의 매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K-팝 아이돌들이나 한국 여성들, 20대 한국 여성들이 조금 많이 찾는 메이크업 상품, 스킨케어 상품들을 문의해주고 계십니다. 이러다 보니 K-팝 스타들을 모델로 내세워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품질에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운 인디 브랜드의 제품력도 K-뷰티 선전의 주된 이유입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젊은 층 수요가 가성비 좋은 한국의 중소 제품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K 콘텐츠를 소비하는 젊은 소비층은 특정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기보다 가성비가 좋은 한국의 인디 화장품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진 홍보 문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내외 SNS와 숏폼 콘텐츠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이를 통해 유입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I've been interested in K-beauty for several years now. Mainly through K-pop influencers like on Instagram.
talk about and are sponsored by K-beauty brands. 여기에 중국의 한알령 해제 기대감까지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펴볼 변수이기도 합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핀란드에서는 가정 과목이 중요한 교육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동생활의 기본 그리고 경제 개념까지 함께 배우며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있는데요. 핀란드의 교육 현장을 김은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핀란드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7학년이 되면 누구나 가정 과목 수업을 듣습니다. 이날 수업은 크루아상과 귀리 과자 만들기, 전통 식재료를 활용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고 조리 후 뒷정리까지 합니다. 조리법뿐만 아니라 식재료 가격과 직업별 평균 월급, 월세 같은 경제 개념도 함께 배웁니다. I made sandwiches, I made rice with chicken. My parents and siblings, they loved it. 가정 과목은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뉩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음식, 예절과 청소, 세탁과 재활용을 배우는 공동생활, 그리고 돈의 흐름을 배우는 소비와 경제. 단순한 집안일 배우기가 아니라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교육입니다. Mitä kodissa tapahtuu ja kaikkeen siihen, mitä kodissa tapahtuu, tarvitaan rahaa. Ja tarkoituksena on opettaa niitä oppilaita niin, että he pärjäävät sitten tulevassa elämässään kaikin puolin hyvin. 이 학교에는 학생들에게 공동생활의 기본과 자립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특별한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30종의 동물과 100여 종의 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교내 동식물원입니다. 동식물을 직접 키우고 기르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배웁니다. I think it has helped me like in my studies, for example, because I want to be a vet. All those practical exams are the ones that actually make a young person to realize that this is all for real. This is something we do in real life and not only in theory.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는 것보다 배움의 즐거움을 통해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핀란드식 교육. 창의적이고 유연한 교육 시스템은 자연스레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YTN 월드 김은진입니다. 프로축구 전북이 베테랑 기성용의 입단 신고식을 치른 포항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18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전북은 포항 원정 경기에서 전반 홍인상과 이호재에게 연속골을 내주고 끌려가다 후반 이승우와 티아고가 연속골을 넣고 이호재의 자책골까지 더해 3대2로 이겼습니다. K리그 1에서 18경기째 무패 행진을 이어간 전북은 코리아컵 3경기 승리를 포함하면 시즌 21경기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접전 끝에 강우 콜드승으로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한화는 수원 원정 경기에서 KT를 6회 만에 6대5로 꺾었습니다. 이날 5회 도중 빗줄기가 굵어지며 6회 시작을 앞두고 경기가 중단됐고 계속 폭우가 쏟아져 결국 경기 종료가 선언됐습니다. 8연승에 성공한 한화는 시즌 54승째를 쌓으며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체 외국인 선수로 입단해 이날 정식 계약을 맺은 리베라토는 4타수 3안타 2득점으로 맹활약했고 노시환은 승부를 결정짓는 시즌 18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현재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경기 연천과 포천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집중되면서 호우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되고 있는데요.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그 사이 경기 북부에는 최고 100mm, 강원 중북부 지역에는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쳐도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으로는 5에서 60mm의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집안이 약해진 상태니까요.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초복인 오늘부터는 다시 찜통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